네. 이번 강의는 대동맥 혈관 재활 교육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김유나 영양사님께서 대동맥 질환자의 영양 관리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건강강좌에서 영양 파트를 맡은 영양사 김유나라고 합니다. 네. 아마 여기서 환자분들 중에서 그 심장대화 교육 받으신 분 중에 영양 교육 받으신 분들 저희 많이 만나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공개 강좌는 처음이어서 좀 떨려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식사복을 안내해드릴 건데 목차는 다 같은데 지금 내용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구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식사 관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뒤에 이제 나트륨 섭취나 지방 섭취, 당질 섭취 주의하는 거랑 잘 드셔야 되는 섬유소 섭취랑 마지막으로 저희 와파린 약 복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좀 주의식품들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식사 관리 필요성에 대한 목표인데요. 우리 대동맥 질환 같은 경우는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인데 대체적으로 혈관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담당하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고혈압이랑 당뇨랑 이상지질 혈증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예방을 하셔야 되고 이 외에도 비만이라는 질환이 이 앞에 있는 세 가지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내해드릴 내용은 이 질환들을 예방을 하고 그 외에 합병증도 같이 예방을 해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나트륨 섭취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트륨이라는 건 뭐냐면 체내에서 체액을 좀 조절해주고 신경 자극도 전달해주고 영양소 흡수에도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소금이나 이제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류가 이제 대표적인 나트륨 근원 식품인데 이 나트륨은 혈압과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고 섭취를 하셔야 이제 좀 싱겁게 드셔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정상 혈관이 있는데 글씨가 됐는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상 혈관인데 그 나트륨을 섭취하시게 되면 몸에 있는 소금은 이제 물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량도 많아지고 혈관 안에 압력이 높아져서 즉 혈압이 좀 상승하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트륨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400ml의 소금 1g에 해당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저희 세계에서 좀 권장하는 소금 권장량은 하루에 5g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약 소금 6g 정도 섭취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소금 1g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도 나트륨이 많은 식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금 1g은 작은 숟가락으로 3분의 1 숟가락이고요. 이거랑 동일한 양은 된장 3분의 2 큰 숟가락, 고추장 3분의 2 큰 숟가락, 그리고 간장 3분의 1 큰 숟가락이 같은 양입니다. 근데 우리 환자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소금을 5g을 매번 맞춰서 먹는 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저울에 매번 저어서 먹을 수도 없고 일반적인 자연식품에도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품을 선택할 때, 조리할 때, 섭취할 때 좀 싱겁게 먹는 방법을 익혀서 좀 실천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로 식품을 선택하실 때 저희 대체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많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군별로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이렇게 쉽게 구분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곡류군은 이제 인스턴트 음식 내지는 튀긴 음식. 그래서 라면이나 뭐 인스턴트 스프, 요즘 많이 드시는 컵밥류, 그리고 과자에 이제 소금 함량이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나트륨 함량이 많은 식품들이고요. 어육류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생선이 아니고 소금에 절여진 자반, 생선 생각하시면 되고 이외에 가공식품이나 치즈가 좀 나트륨 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채소류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소금에 절인 김치나 아니면 깍두기 같은 절임류 아니면 미역줄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단무지도 생각보다 나트륨 함량이 많은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이렇게 짠 음식을 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식품을 고르실 때 첫 번째로는 생채소랑 생과를 선택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물론 간이 좀 덜 돼 있어서 싱겁게 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생채소와 생과에는 칼륨이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칼륨이라는 영양소는 몸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생과가 생채소 선택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 식품에는 영양성분표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기서 나트륨 함량이 좀 적은 거를 저희가 선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자료를 찾다가 요즘 앞에서 말씀드린 사실 그 가공식품류를 크게 권장하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시는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이 좀 적은 식품들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런 저나트륨 제품인지 보시고 그거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조리하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향이 강한 식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를 들어 매운맛을 내는 그 고추장 같은 게 좀 아무래도 된장과 소금과 좀 나트륨이 많은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 낼 때는 고추나 뭐 다진 마늘 내지는 향이 좀 강한 샐러리나 깻잎 같은 식품을 드시면은 좀 더 양념을 덜 넣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게 계량이 가능한 조리 도구를 활용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보다 다들 요리를 너무 잘 하시겠지만 저희 대체적으로 조리를 하실 때는 간장을 만약 보면 그냥 통째로 내가 맞는 양에 부어 드시거나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얼마만큼의 양을 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숟가락이나 아니면은 다른 조리 도구를 활용해서 얼마나 양을 넣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다음에 조리하실 때는 조금 더 덜 넣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제일 중요한 조리 중에 간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시를 들면 뜨거운 거를 이렇게 잡을 때 약간 감각이 더 그러니까 좀 무덤덤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혀에도 좀 세포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걸 드시게 되면 잠깐 감각이 둔해져서 간을 좀 더 못 느껴서 간을 더 넣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리 중에 간을 하는 걸 좀 제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교육을 할 때마다 우리 환자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들 많이들 하셔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거는 최소화라고 해서 양념은 최소한으로 넣고 부족한 거는 다른 자연식품 좀 추가적으로 넣어서 보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리하실 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좀 활용하시는 게 방법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이르시는 섭취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우리나라 음식은 대체적으로 많이 나트륨 함량이 많고 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싱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일단 저희가 국을 드시는 걸 크게 권장하지는 않는데 이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국을 하루씩 항상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을 드실 때는 가능하시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거나 좀 젓가락으로 드셔서 국물 양을 좀 최소화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여기 내용은 안 적혀있지만 국에 말아먹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따로 드시면 국물이 남길 가능성이 있는데 말아 드시면 국물이 밥알로 들어가다 보니까 밥알만 건져 드셔도 국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젓갈이나 절임류 제한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저희 환자분 중에 제가 매번 몇 번 듣는 내용이 우리 집 김치는 싱거워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아니면은 헹궈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양념을 좀 헹궈서 먹거나 씻어 드시면 그 양념이 빠져서 그냥 김치 드시는 것보다 좀 싱겁게 드실 수는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라면 같은 경우 가만히 놔두면 면이 불고 국물이 이제 없어지죠. 국물이 면으로 들어가니까 그 면을 헹궈도 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소금에 절여진 식품은 대부분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희가 그런 신념보다는 좀 건강하게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외식하실 때 조금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원래 저희 외식을 하실 때 한 메뉴만 드셔도 하루에 권장량 이상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번 매일 외식을 뭐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능하시면 비를 좀 줄여달라고 말씀드린 무조건적인 제한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지방을 좀 구분해서 섭취를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방하면 좀 나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방은 사실 소량만 드셔도 그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흡수나 체온 조절에 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량 섭취나 좀 몸에 안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은 앞에 말한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지방은 포화지방이랑 트랜스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 불포화지방 네 가지 중에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제한을 해야 된다. 글씨가 있지만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콜레스테롤은 이제 여기 주의입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불포화지방은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보다는 권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방마다 하나 식품군이랑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건데 포화지방은 여기 글씨가 좀 애매하지만 상온의 고체인 기름입니다. 그래서 고기, 비계나 가공식품, 커피, 크림,
예를 들어 버터, 마가린 이런 식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랜스 지방은 그 식품을 가공해서 만든 지방으로 대체적으로 저희 그 인스턴트 푸드 같은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그 지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올려서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콜레스테롤인데 글씨가 너무 그렇지만 콜레스테롤은 저희가 동물성 지방의 대부분 식품에 존재를 하고요. 근데 요즘은 콜레스테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크게 제한이 없다고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몸에서 만드는 콜레스테롤이 사실 더 많아가지고 식품 섭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제 연구들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은 경우는 포화지방 함량도 많은 경우도 있고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란 노른자나 새우나 오징어나 내장류는 과도한 섭취만 좀 주의를 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기름인데 아마 불포화 지방을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글씨가 있지만 저희 상온의 액체인 기름입니다. 고체가 아닌 액체인 기름인데 이 액체인 기름도 저희가 이제 아마 오메가라는 영양소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메가6, 오메가3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메가3는 저희 식물성 기름, 그 참기름이나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씨유가 해당이 되고 오메가3는 들깨나 들기름, 견과류나 이제 등푸른 생선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오메가6 같은 경우는 그 포화지방보다는 좋다고 할 수는 있지만 다량 섭취하는 경우에는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 두 가지를 좀 조화롭게 섭취를 하시면은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저희 좋다고 많이 드시는 게 아니고 비율을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당질 섭취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 당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생성이 되는 에너지에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밥이 이제 당질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단순당이라고 하는 이 식품은 몸의 혈관 질환에 지방 전환도 많이 되고 비만의 위험성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당질이 뭔지를 저희 구분해서 아셔야 되는데 아마 제가 매번 교육할 때마다 환자분들께 질문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쌀밥은 당일까요? 아닐까요? 말씀을 드리는데 당일까요? 쌀밥은? 쌀밥은 당이죠. 그럼 쌀밥은 여기 단순당질에 해당이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쌀밥은 예를 들면 단맛이 나긴 나요. 근데 오래 씹어야 단맛이 나지 먹자마자 단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 단순당질은 안 씹자마자 단맛 나는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설탕이 해당이 되는데 요리할 때 약간 사용하는 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량 섭취하시거나 이게 주 재료인 간식들을 드시게 되면은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걸 바탕으로 많이 나오는 게 그 비영양 감미료라고 해서 아마 제로 식품들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제로 식품들은 열량은 없는데 그 설탕 대비 단맛을 좀 많이 냅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은 뭐 제로 과자도 있고 제로 음료도 많은데 여기 영양 성분표에 아스파탐이나 알룰로스, 스크랄로스, 스테비아가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제로 음식의 단점은 뭐냐면 저희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방 함량이 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쿠키 같은 경우 제로 쿠키는 좀 포화지방이 높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저희 심장질환에 좀 연관성을 좀 준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많이 드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 이제 잘 드셔야 되는 거 사실 항상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는 저희 섬유소라고 해서 그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여기 글씨도 이렇지만 그 약간 거칠거칠해서 채소랑 과일에 많고요. 혈관의 찌꺼기를 배출시켜주는 도움을 줘서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잡곡이나 생채소나 버섯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품들을 일단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좋냐면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식판이 있습니다. 식판이 있는데 섬유소 좀 활용하시려면 잡곡밥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인이어서 제가 아까 국은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국을 그래서 좀 일부 작은 칸에 냈습니다. 국은 이제 웬만해서는 해조류가 들어간 건더기 위주 좀 드셔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반찬에서 나물 반찬을 2접시 이상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뭐 무나물이나 오이 반찬 아니면 뭐 다른 생채소 같은 거 드셔도 상관없으니까 매 끼니마다 채소가 좀 2가지 이상 드시면은
하루에 섬유소 섭취량을 충분히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통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저희 과일 섭취도 좀 중요합니다. 과일은 저희가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 무기질도 많은데 이제 단맛이 좀 많이 나는 식품이어서 내가 먹으려는 양보다 다량 섭취하게 되면은 좀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 끼니마다 아니고 그냥 간식으로 소량 정도 활용하시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저희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비타민 K 식품 섭취 주의하는 거 말씀드릴 텐데, 이 비타민 K 섭취 주의하는 거는 와파린 약 드시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와파린 약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랑도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섭취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대표적인 식품들 여기 적어놨는데 무조건적인 제한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좀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빈번하게 이 식품 위주로만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약의 효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 드시게 되면 사실 식품 선택에 너무 제한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오히려 이 영양소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다량 섭취나 내지는 빈번하게 너무 많이 드시는 것만 좀 제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마리를 여쭤보시는 게 저희 와파린 약 복용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 뭐 아스피린 아니면 뭐 해파린 이런 약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와파린 약 드시는 분들만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